안녕하세요. 슈퍼라긴 투데이 스픽입니다. 네, 이상한 서적 시리즈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드리드 출판에서 박형준 씨가 저술한 빅데이터 빅마인드라는 서적입니다. 밸류 매니지먼트와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명문대에 또 MBA 학사 출신으로 탁월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먼저 이 책 소개에 앞서서 제가 이 이상한 서적 시리즈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요. 현대 사회에서 현재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상황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죠. 예, 저는 이것을 제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서적에서도 몇 권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4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논리적이거나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서적들입니다. 이 책은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최신 과학기술 시대에 대비해서 초연결, 초지능 시대에 수반하는 정신혁명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탐구하고 데이터 전체론에 기반한 미래 사회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도입문에서 모두 서문에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 책 소개에 앞서서 이런 종류의 좀 비논리적이거나 이해가 힘든 서적들이 시중에 정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런 비논리적인 서적이나 우리 이제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 전개들 또는 이제 내용들 또 이런 서적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또 보셨다면 이미 존재하고는 이런 이상 서적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사시는 편인지 아니면 혹시 호기심을 나 혼자 호기심만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아직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정말 이런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비논리성으로 인해서 논리를 파괴시키고 논리적 사고를 흐트러뜨리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컴퓨터 용어로 친다면 렉을 수반하는 책, 우리 일상의 렉을 수반하는 책, 과도한 정보, 비정확하지만 과다한 정보로 또 불필요한 정보로 일상의 렉을 수반하는 책, 그리고 붙잡아 두는 책,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만약에 이 책이 그냥 비논리적이고 많다면은 안 읽으면 그만이겠죠. 역시 제가 시리즈 1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안 읽으면 그만이겠지만 자라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 한창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이런 책을 접했을 때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과학 이론들로 이제 풍족한 이런 서적들을 접했을 때 논리적 사고의 기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우리 청소년들이라면 이런 논리적 전개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또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인 사고를 배운다거나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 그리고 때로는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제 서적을 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첫 번째로 비논리적인 부분은요. 파트 1의 챕터 2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대목에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박형준은 인간의 의식적인 선택인 자유의지는 네 뇌로부터 통보받은 것에 불과하다.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과학 이론들과 그리고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사례로 든 내용이 2000년대 국내의 사건 중에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범죄자에게 12년의 형량을 선고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처음에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 범죄자가 강력범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술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에서 감량을 해서
12년형으로 감량했다 이런 이제 소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이제 큰 지탄을 받았었고 법조계에서도 이제 이런 이 판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조롱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사례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 이 부분 맞죠?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조항에 이어서 이 작가는 법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의한 행동, 즉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에만 책임을 묻는다. 즉 자유의지가 아닌 행동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거는 법에 있는 조항이고요. 현행 조항이고. 그런데 법은 우리나라의 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의한 행동인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에만 책임을 묻는다. 자유의지가 아닌 행동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네, 이것이 법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요? 물론 아니죠. 자유의지가 아닌 행동으로 저지른 범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이라든가 그 유전병으로 인해서 저지른 강력 범죄에는 그 사유를 참작해주고 형을 감형해준다는 내용이지 그런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경우도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나 유전적인 질병의 이제 요인과 합쳐져서 이제 저질러진 유발된 이 모든 범죄들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질병으로 이제 판단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파트 말미에서 과연 과학이 발전하면 행동에 대한 생리학적 원인을 모두 규명할 수 있을까? 즉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것이 100% 유전병에 의한 100% 유전병으로 발생한 범죄이고 또 어떤 것이 또 100% 악의적인 즉 자의적 의지로 발생시킨 범죄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100%또 단정적으로 흑백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본인의 이제 정신적인 결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본인의 이제 인성이라든가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 또 본인의 이제 그 악의적인 의지가 일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그 거의 이제 이것은 극악무도하다 이제 자의적인 악의적인 의도로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일부분 이 범죄자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당한 부분, 학대에 의해서 이제 망가진 부분, 이런 정신적으로 이제 일정 부분 질병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겠죠. 그리고 저자가 말미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 행동에 대한 생리학적 원인을 모두 규명함으로써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필요한 건가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요, 인간이? 네,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철학 분야에서 결정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자기 주장의 뒷받침으로 내세운 이런 이론과 최신 과학의 이제 이런 학설들이 이것이 보편적인 과학계에 이제 합의된 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것이 대세인 이론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고 과학자들이 그 이에 대한 의견도 우리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정도 심각해졌고 지구가 몇 년 내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계에 대해서 이제 첨예한 대립이 있다거나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직 대세는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저자는 물론 생리학적 원인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책임의 소재가 자유의지에 있지 않으면 분명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심신미약이나 질병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이것을 자유의지로 억제하고 컨트롤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저자의 이러한 문장은 생리학적 원인이 있을 때 적어도 그 책임의 소재가 자유의지에 있지 않으면 분명하다. 이런 문장은 위험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1983년 캘리포니아 한 과학자가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실험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시계를 보면서 손가락을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버튼을 누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진행해 보니까 손가락이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이 이제 생각을 하고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기 전 0.3초, 0.5초 전에 뇌파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누르라는 이제 지시를 전달해 주는 이걸 처음에 이제 시바라는 뇌파가 먼저 발생하고 나서 손가락으로 이제 움직이는 동작이 진행된다고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저자와 이 실험 과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뇌 반응이 인간의 의지보다 앞서며 버튼을 누르는 행동은 인간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리학적 현상, 뇌의 쥐시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이 생리학적 현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뇌의 지시에 의해서 손가락과 동작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또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는 이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무엇을 집어야겠다, 손가락으로 눌러야겠다, 무엇을 생각할 때 뇌에서 0.3초, 뭐 0.5초 전에 뇌파가 먼저 발생됐고 그 신호가 과학자의 이제 그 시각적으로도 이제 포착이 되었다면은 이 뇌파 발생한 이 초기에 이제 이 현상이 인간의 바로 자유의지고 자유사고라고 생각합니다. 1차로 이렇게 뇌파가 형성이 되고 2차로 신체에 전달되고 이것이 동작으로 나타나고 이런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서 과학자나 이제 그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손가락으로 동작하는 이 의지적인 행동보다 1차로 뇌파가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리거나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연구를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단계로 어떤 양태로 분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연구를 진행했던 과학자가 인간의 이 결론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저자가 이 책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이런 정도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페이지에서도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는 2002년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의 의식과 의지는 마음과 뇌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이 과학자가 이 저자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것에 예로 들 만큼 그렇게 이제 일치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철학적 사유도 자유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철학적 사유도 자유이고 그리고 어떤 과학적 연구 결과로서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사유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자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듯 자기의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듯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철학계나 과학계에서 이제 정립된 학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믿음은 과거 오랫동안 인간의 독립성과 이성적 의지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모든 행동에 의지가 선행한다는 관념이 이 같은 착각을 견고하게 했고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착각을 견고하게 했고 이것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게 되는 이유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각이라고 표현한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을 했다. 우리 인간의 역사상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표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저자가
하나의 소재로 삼고 있지 이런 탐구가 필요한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게 된 이유를 우리가 추정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인간이 왜 자유의지를 믿게 되었나? 이런 것이 저자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욕에 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지 않았던 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 수준에서 중세 시대가 그 비슷한 시기로 중세 이전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중세 시기까지는 신중심의 사회였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르네상스가 대두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제 존중된 시각을 갖고 우리의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 추앙했었던 이런 이제 문화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각된 것이고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념과 사상을 발전해 온 것이 맞긴 하지만 저자가 표현하듯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되었다. 이것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자유의지가 없었던 시대는 또 자유의지가 전무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중세 암흑기에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인간이 없다. 뭐 로버트처럼 뭐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무엇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램된 존재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제 운명이란 이제 대비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만 운명이라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뭐 치사 선택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어떤 점성술 그런 일종의 미신을 믿는다든가 신의 이제 어떤 신의 의지, 신의 뜻으로 이제 간주하다든가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 퍼센트 비율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했던 부분은요. 저자가 집단 무의식의 힘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그 근거가 모두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집단에게는 공통된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나 사고를 받지 않고도 텔레파시처럼 또는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후손들에게 말 없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 전달되는 공통된 무의식이 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인데요. 첫 번째 근거로 든 것이 세계 각지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 문물 교류가 없던 시대에 동일한 모티브를 가진 설화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표로 든 것이 이제 날개옷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날개옷이라는 이제 설화가 각지에 공통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선녀와 나무꾼 같은 이야기처럼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무꾼이 날개옷을 감춰두었고 그 선녀는 이제 지상의 사람과 나무꾼과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연 오르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로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북유럽의 대장장이 빌룬트 신화 그리고 부리야트족 신화로서 백조 세 마리와 사냥꾼 이런 유사한 모티브를 가진 설화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이 우리 인류 집단에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 무의식, 공통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들기에는 적절치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힘의 근거로 또 하나 든 것이 자연선택 적자생존의 진화 이것이 과학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다윈의 진화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자 생존의 이제 법칙이 동시대의 두 과학자와 한 학자에 의해서 동시에 제기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자는 근거로 들었는데요. 1958년 알프레드 윌리스가 적자 생존을 통해
인류는 진화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비슷한 시기에 대두되었고, 주장되었고, 그리고 토마스 멜서스라는 인구론을 연구한 학자가 개체 중 소수만이 생존해서 인류의 이제 평균 그 인구 비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적자 생존 개념을 이 두 과학자와 한 학자가 동시에 주장했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과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분야, 학문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공통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자가 주장하듯 저자가 이것을 근거로 삼듯 공통된 무의식이 존재한다라고 인류의 언어를 통하지 않은 공통된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런 집단 무의식 이론을 소개하고 주장은 목조였군요. 제가 이 책을 모두 완독해 보니까 책의 제목에서도 포함시킨 단어 초연결 초지능, 이 사회라는 것이 IoT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oT 기술도 물론 포함을 하겠지만은 저자가 주장하고 언급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 공유 이론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화학적 물리적 집단 지능 사회를 저자는 지지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목표를 해서 모든 이 책의 내용들이 서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뚜렷한 이 책의 목적이나 목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워낙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목적이나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제 지향하고 있는 집단 지능사회, 집단 지성사회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사고하고 대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에서 접하듯이 개미나 박쥐가 이제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처럼 인간도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재적인 어떤 물리적 요소를 통해서 실시간 화학적, 물리적으로 양자적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제 집단 지능을 시행을 하고 집단 지성으로 사고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기반이 된 사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미나 박쥐가 아닌데요. 네, 텔레파시로 사고해온 적이 없는데 이것을 이 저자는 또 양자적 정보 공유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런 연구를 조사한 것을 또 근거로 들었는데 뭐 옛날에 뭐 미국이 러시아 미소 냉전 시대에 텔레파시나 이제 초능력들을 많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호기심을 가지고 뭐 이런 이 일들을 찾아보시면 원거리에 있는 뭐 미국과 아니면 이제 쿠바 먼 거리 떨어진 나라의 실험자들을 한 명씩 두고 이제 초음파를 뭐 그림을 연상시켜서 보낸다든가 그것을 맞춘다든가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없지는 않죠, 초능력이. 먼 거리에 있는 그림을 맞춘다든가 숫자를 맞춘다든가 무엇을 연상시키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다든가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전달하는 것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희귀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텔레파시, 이제 양자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개미처럼 화학적인 어떤 물질을 발생시켜서 사고나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특질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다양한 곤충, 우리 주변의 이런 생물체들의 장점을 취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또 우리 신체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이제 생각할 수는 있겠죠. 연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듯 또 저자가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듯 인간이 실시간 화학적 물리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집단 지능 개체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언어로 지금까지 소통해온 것보다 이런 이제 화학적으로 그 텔레파시 같은 어떤 물질을 양자적인 어떤 무엇을 교환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해도
단순히 지금 상상을 해 보아서도 부작용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이고요. 문제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기 힘들 것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지향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창조성의 가치를 두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이제 개성적인 사고와 창조성의 가치를 두고 발전을 시켜 왔는데, 이 집단 지능 사회라는 것은 민주적인 이 절차로 집단 사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미처럼 이 물리적으로 이제 그 사고를 동시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성을 지키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개미처럼 박쥐처럼 실시간으로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이제 어떤 연상된 이미지를 정보를 입수하고 또 정보를 발산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창의성을 어떤 인간이 한 개체가 나는 이렇게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과연 우리가 다 주고받아서 이거는 괜찮네,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실시간으로 이게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이제 그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고요. 저자가 주장하듯이 우리 인류사에 집단 무의식이 존재했다. 이것이 각 지역의 공통된 설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동시대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을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집단 무의식이 정말 존재했다면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류 역사사에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첨예한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정치 첨예한 갈등들이 왜 이어지는지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면은 인간 역사사에 있어서 뭔가 득을 얻을 수 있는 요소나 이런 이제 갈등이나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들이 좀 적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챕터 2의 뒷부분에 작가가 친절하게도 요약을 해 놓았는데요. 매 챕터마다 요약을 해 놓고 있긴 합니다. 네, 한번 들려드리면 역시 비논리적인 부분이 이제 보이는데요. 인간은 과거 오랫동안 독립성과 이성의 의지를 중시했다. 따라서 모든 행동에는 의지가 선행한다는 관념이 생겨났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작가가 이야기하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이 저자가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풀어 놓았듯이 어떤 이제 인간의 모든 행동에 의지가 선행한다는 관념이 생겨났고 자유의지가 믿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큰 변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나 어떤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또는 어떤 운명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운명을 믿는 쪽, 또 신에 대한 어떤 신의 개입을 믿는 쪽이 조금 컸던 것이죠. 고대나 중세까지는요. 근데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사고의 전환을 겪으면서 미신적이나 이제 뭐 운명적인 힘보다는 인간의 의지에서 개척할 부분이 많다.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런 가치에 이제 부여를 하고 우리가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상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발견하거나 자유의지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 자체도 저자가 이런 어떤 사고를 주장한다고 해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쓸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이나 이런 이제 문구를 서술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왜 이런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적받을 수 있는 비논리적인 전개를 했는지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상했던 부분은요. 챕터 3 데이터로 공감하다라는 챕터에서 뇌의 양자 정보 공유 현상에 대해서 저자가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획득 형질, 유전자 말고 획득 형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린이 선천적으로 목이 긴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기린이 목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목이 이제 길게 발달한 것이고, 이런 것은 유전되기도 한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제 이런 것은 또 DNA로는 유전되지 않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형질은 DNA로서는 유전되지 않는데 일부 이제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인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계에서 여러 이론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이제 우리 이제 DNA나 눈으로 이제 보이는 유전되는 요소들이 아닌, 하지만 후천적으로 변형된 어떤 특질들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사례들을 들면서 이것은 뇌의 양자 정보 공유 현상과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일 것이다. 이제 텔레파시로 이제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것이다. 전자의 파동성,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개념들 여러 이제 과학적인 이제 이론들을 동원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뇌와 뇌가 서로 이제 양자 정보를 주고받아서 양자가 전달되면서 정보가 공유하는 개미와 박쥐가 텔레파시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저자가 여러 메뚜기라든가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또는 이제 최신과학 기술 블록체인도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는, 우리가 하품을 했을 때 이제 전이 되는 현상, 나는 하품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게 된다든지, 이것은 우리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제 물질들이 전자 같은 이제 입자들이 전동이 되어서 양자 같은 입자들이 전달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이제 비슷한 정서나 어떤 화학적인 어떤 요소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 장애의 경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각 장애의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감각이 보이지 않는 이제 감각 대신에 다른 이제 뒷받침해주는 감각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형태를 맞춘다던가 어떤 색깔을 맞추다든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도 이런 이제 소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양자 정보가 공유되어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자의 이제 전체 책의 맥락으로 보면은 초연결 초지능, 집단 무의식 공유 이론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이제 실시간 화학적 물리적 집단 지능, 이런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의 사회를 지향하고 지지하는 것에 이제 초석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상식적인 서술 형태가 아니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 책은 사실 1차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 빅데이터와 인간, 파트 2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파트 3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파트에서 워낙 많은 이제 논리적 오류들과 정상적인 문장 형식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이제 풍족하게 제시된 과학적 최신과학 이론들이 근거로 제시된 이 이론들이 맞는 논리 전개의 이제 부분에서 제시가 되었다면은 참고해서 볼만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별로 이렇게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 1장까지만 읽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제 정보의 렉에 걸리는 느낌, 불필요한 것에 이제 덫에 빠져 있는 시간상, 또 이제 제 이제 에너지 이제 투입하는 그 상에서도 뭔가 이제 렉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1장까지만 읽었는데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도 되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말 부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제시했던 이상적 사회 시스템을 참고하여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저자가 생각하는 미래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읽어보면요. 마지막으로 공감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나누고 정신적 발전을 도모하여 행복을 극대화한다. 사회보장이라는 토대 위에 개인의 자아 실현을 이루고 사회적 공감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행복을 넓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회적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대두되어야 할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공감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이제 조금 지나왔고요. 여전히 강조돼야 할 가치이지만은 이렇게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대에서 이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가치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자가 이런 사회적 공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이제 행복 추구해야 되는 부분을 서술해 놓은 것은 저자가 이제 앞서 언급했었던 집단적 무의식, 개미와 같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양자 정보를 주고받아서 내와 내끼리 양자 정보를 주고받아서 사고하는 물리적 집단 지성,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한 이런 이제 이런 이론들을 독자에게 좀 더 쉽게 이제 전달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이제 선택한 어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이란 용어를 이제 내와 내끼리 이제 정보 공유, 어, 그 물리적, 화학적 집단 지능 시스템 이런 메커니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공감이라는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다음 정신적 발전을 위해 자연스럽게 행복을 고민하고 해결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가? 또는 인간의 사회적 희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같은 도덕적 딜레마 같은 고민을 한다. 인류는 그동안 물질적으로 성장해 왔듯이 정신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해가며 행복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선택해야 될 목표, 지향해야 될 이제 태도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행복 추구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행복 추구라고 선택하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인 행복 추구를 경시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경제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은 있죠. 성향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정도가 이제 다를 거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인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경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고 각 가정의 이제 경제적인 이제 기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제 어, 어,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조건이 충족이 못됐고요. 여러 가지 실험에 만연한 상태고 오히려 보면은 이런 이제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해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또한 기존 시스템의 이제 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주 시스템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 이제 사회적 이제 불평등 구조도 여러 사회적 모순도 이제 심화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1차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조건,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돌릴 것은 무엇인가? 조금 지루하구나. 이제 어떤 우리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행복의 여러 이제 양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책이나 다른 이상한 서적에서 이제 보이듯이 우리가 이런 급변한 사회에서는 또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로 우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정신적 이제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이념이나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상 서적들을 보면요. 인위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인 어떤 행복감을 추구하고 이런 행복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현재 이제 고통을 해결하는 게 먼저죠. 어떤 인간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당장 고통받고 내가 당장 괴로운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당장 이 고통에서 이 아픈 것에서부터 벗어나야지.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쾌락 중에 쾌락이랄 수도 있고 행복이랄 수도 있고 좀 이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가치들께서 선별하고 또 이런 사고들을 해보는 것인데 이런 책들에서는 이런 것은 이제 배제하고요. 건너뛰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이렇게 서술하는 사람이 사람인가? 인간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의심이 됩니다. 결론 문단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보아질 수 있는 것이 AI 등의 인공지능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궤도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것을 인간 지능의 총체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시점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는 두려움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뭐 산업 분야뿐 여러 분야에 도입이 되어 버리면은 모든 것이 컴퓨터 기계가 손쉽게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에 이제 그 상실이 생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우리 나라에서 지금은 비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세금을 복지에서 이제 너무 포퓰리즘식으로 과다하게 배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이런 이상서적이나 뭐 지구 종말론을 염두에 둔다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최첨단 과학 그 시스템 기술을 과하게 우주 산업을 비롯해서 과하게 찬양하고 있는 서적들을 보면은 어, 일자리라든가 이제 일자리를 잃는 대신에 모든 이제 사회 배분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복지 배분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인류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제시한 예가 정말 이제 그릇된 예를 제시해 놨는데요. 핵무기가 개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간은 인류 전체를 말살시킬 수 있는 무기를 언제나 지녀왔다. 인간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을 늘 동시에 보유했다. 네, 우리의 이제 인류의 말살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을 늘 동시에 보유해 왔습니까? 아니죠.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이제 그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러시아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가깝게도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를 아직도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핵을 통제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인류 전체를 말살시킬 수 있는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저자가 말했듯이 이런 이성과 통제력을 늘 보유해 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엔 같은 그렇게 이제 힘은 강력하지 않지만 국제기구인 유엔 등을 통해서 핵 억제력이라는 용어를 설정해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핵 보유를 국제법으로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핵 개발 실험 시에 제재를 가하거나 위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법으로 다루는 것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핵무기 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법으로 국제법상으로 엄격하게 핵 보유 자체가 위법이고 앞으로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핵무기 개발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 파괴력이 너무나 막강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저자가 자신의 이제 논리를 설명을 할 때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을 늘 동시에 보유했다. 이 문장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이상하고요. 분명히 그릇된 예시죠. 그리고 이어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의 설계 및 개발에는 깊은 윤리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
이 문장 형식 또한 마지막 문장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인공지능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 라는 이 문장의 형태 또한 이 저자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설득력을 떠나서 임의로 단정 짓고 있는 문장 구조, 문장 형태인데요.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저자라면은 이런 이제 인류가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다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런 어미로 끝을 맺겠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단정적인 문장 구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은 문장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위시하여 여러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AI에서 이제 기본적인 생산 시스템과 필수 자원 재화들은 기본적으로 AI의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공급이 되고 그리고 배분 경제로 이제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데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창조적인 업무를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창조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베토벤은 옛날에 1시간씩 꼭 산책을 했고 부자인 그 대자본가 잭 웰치는 주식으로 돈을 번 잭 웰치는 매일 1시간 동안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빌 게이츠는 뭐 오두방에서 매주 뭐 매년 2주씩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창조적인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은가 이것을 미래 청사진으로서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이 대변혁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라고 제시를 하면서 창조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쉬어라. 쉬는 데는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데 이것은 부연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이제 대변혁기에 대해 우리 취할 태도로서 이제 주요 꼭지로서 설명한 부분은 분명히 아닐 텐데요. 이런 창조적 업무와 관련해서 창조적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토피아가 이미 도래가 되었거나 이런 내용 이런 비슷한 류의 저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듯 이런 과학기술의 이제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서 일정 사회의 분야에서라도 유토피아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창조적인 업무를 선택을 해서 창조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우리의 이제 행복감 어떤 이제 정신적, 육체적 이제 쾌락을 위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좋겠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마지막 문단에서도 과연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기술을 쫓고 부를 얻는 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문장을 썼는데요. 기술을 쫓고 부를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쫓는 사람이 있나요? 소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1차적으로 직면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인 생존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도 이것을 해결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다 해결되어서 어떤 행복을 찾는 단계가 아니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개인적인 경제난을 1차적으로 이런 실험난을 포함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개인적인 경제난을 무시하고 있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을 드디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끝맺고 있는데요. 오늘날 초연결 초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류에게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던 공동체 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네, 뭐 이 문장 자체로는 이상해 보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에게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 뭐 좋은 거라면 수면 위로 드러나서 나쁠 것도 없겠죠. 초연결 초지능 기술의 발전, 뭐 나쁠 거 없죠. 보통 초연결 초지능 기술하면 이제 IoT 기술을 연상했을
맞습니다만 저자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이오토기 사물 인터넷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제 개체 간의 뇌의 이제 화학적인 뭐 양자적 공유로서 이제 집단적으로 동시에 사고하는 이 메커니즘 사회를 일컫는 것이고요. 초연결 사회라는 것이 말이죠.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자가. 그래서 고유하게 인류에게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은 이런 이제 1차적인 이 어휘의 의미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된 무의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과거에 이제 뭐 프로이트라든가 뭐 융 이런 철학자들이 공통된 무의식 이런 것을 이제 저자가 빗대어서도 이제 비유해서도 설명을 했던 물리적 무의식, 화학적 무의식, 화학적 집단 사고 메커니즘 이것을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미와 박쥐의 이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집단 사고 시스템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정말 아주 비논리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문장 양식 그리고 이상하게 느꼈던 부분 간단히 짚어보았고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이 이상한 서적이다. 사회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논리사고를 붕괴시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비논리적인 문장 그리고 정상적인 문장 구조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흐트러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럴듯한 이 예시된 과학 이론 하나는 맞는 이론일 수 있습니다. 검증된 이론일 수 있지만 그럴듯한 어려운 이론들의 이제 과한 나열로 인해서 이것이 전문가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논리 구조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정상적인 전문 서적에 또 분류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논리는 이제 틀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어려운 이론들을 통해서 사람의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에 익숙지 않거나 또 논리적 사고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논리적 사고의 진행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서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요.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서적이라고 제가 선정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부분은 이 책이 렉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전문 용어인 이제 렉 같은 현상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부정확한 정보 그리고 잘못된 논리를 통해서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에서 이제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되고 깊이 사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정보의 전달과 정확한 논리 전개라면은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것을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런 이제 렉에서 우리 일상의 렉 또 우리 사고의 렉에 이제 빠지게 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이제 유도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런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정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마지막에 저자가 제시하는 그 주장들을 그 과부하에 걸려서 판단의 과부하가 걸려서 혼란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교육을 받고 큰 이제 성인이라면은 또 학생들이라면은 이 책을 어느 정도 읽다가 기본적인 논리에서 틀린 오류들을 발견하고 독서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관련 과학서적이면 과학서적, 유사한 경제서적, 다른 문학서적, 철학서적을 찾아 읽겠죠. 워낙 시중에 많은 책들이 존재하고 과학기술 서적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논리적 사고가 형성되고 있는 학생,
지금 한창 이제 논리적 사고를 배우고 한 학생들이 이 책을 접하게 되면은 전문 서적을 표방하고 있고 워낙 많은 이제 그 전문 과학 기술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비논리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위험이 있고요. 이런 이제 맞지 않는 사고 전개를 배울 위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읽어가면서 혼란에 빠질 위험이 이제 함정들이 많아 보입니다. 도대체 이 책 또한 제가 중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어, 음, 중국의 이제 집을 사세요라는 이제 어떤 동영상을 제가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작자가 도대체 누가 이것을 제작했는지 의심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제작된 영상일까요? 사람의 지능으로 제작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한 것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논리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없는 영상인데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 질문을 제게 여러분께 이제 던져드리게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이 저술이 된 걸까요? 일반적인 독자라면 정상적인 우리 논리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독자라면은 기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 전개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이 저술이 되었고 논리적 사고를 배우지 않은 독자를 대상으로 저술이 되었거나 논리적 사고를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저술이 된 책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까지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상한 서적 비논리적인 서적, 사회에 위협할 수 있는 서적 두 번째 편으로 박형준 저자의 리드리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빅데이터 빅마인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이제 비논리적인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집단 지능 감퇴과도 유사해 보이는 현상이 목격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정치권에서의 모습일 거고요. 최근에 오늘 아침 신문을 얼핏 타이틀 라인만 보니까 18명의 이제 판사들이 집단 이제 사표를 뭐 제출했다 이런 것도 보이는데요. 사법부의 이제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서 18명의 뭐 판사가 뭐 사표를 냈다 뭐 이런 타이틀도 보이고요.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이제 모습들이 집단 지능 감퇴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이제 행동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목격이 되었는데요. 보통 상식 수준에서 행해지기 힘든 행보들이 많이 보이고 이런 행보들을 한다고 해도 절차에 이제 적법성을 지키면서 행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제 일부 집단에게서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제 겉포장으로라도 그런 모습으로 행해질 텐데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이 단기 기억 상실, 뭐 집단 지능 감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이상한 비논리적인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방송을 가급적 짧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호가 조정되는 것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대안들을 거쳐서 C 대안이 가장 나은 것 같아. 지금 나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는 C 대안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C 대안을 실천하려고 한 순간, 내가 왜 C 대안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C 대안을 선택한 중요성이 사라져 버리는 경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의 선호도나 나의 판단이 조정되는 경험.
내 안에서 나의 선호도나 판단이 그리고 그 중요성이 사라져 버리는 경험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다른 것과 대안과 굳이 비교하지 않고도 그 중요도가 이제 희미해지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고 선택했다가도 '아 이거 꼭 지금 할 필요 없는 것 같아.'라고 다른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 자극으로 이제 시선이 유도된다든가 관심이 이동된다든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그 결정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험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력의 투데이 스픽 시리즈 이상한 서적 2편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첫째는요. 우리 사회에서 비논리적인 서적이 증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비논리적인 서적은 왜 증가하는가? 질문 두 번째,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집단지능 감퇴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질문 세 번째,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 중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즉 자신의 선호와 판단이 조정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다음 시간에도 비논리적이거나 우리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서적 제3편인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느낌의 진화라는 서적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세상 그리고 우리의 하루 함께 지켜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춘파랑의 투데이 스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